오늘도 우리 마음에 비타민 채울 준비하고 오셨죠? 지금부터 은빛 클래스와 함께 시작합니다. 사람이 가장 그리우면서도 가장 피곤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치이고 부딪히고 상처받으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바쁘니까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계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자녀는 다 컸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고 제 살림 차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많습니다. 명절에 와도 금방 가버립니다. 말은 통하는데 마음은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렇게 키우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대화가 줄었고 같이 있어도 각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각자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가끔은 묻고 싶어요. 우리 아직 가까운 사이 맞아? 친구는 또 어떠신가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요즘은 만나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 자랑에 기가 죽고 건강 이야기에 걱정이 되고 옛날 얘기만 반복되니 지루해지고 모임에 나가면 피곤하고 안 나가면 또 외롭고 어느 쪽이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관계가 단순해질 줄 알았어요. 더 이상 경쟁할 것도 없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지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오히려 더 복잡해졌고 더 서운한 일이 많아졌고 더 외로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오랜 친구, 이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기대도 하게 되는 거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서운함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오늘은 그 관계들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자녀와의 거리, 배우자와의 어색함, 친구와의 불편함, 모임에서 느끼는 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향하는 곳은 하나예요. 적당한 거리에서 나를 잃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매달리는 것도 아닌 나를 지키면서 상대도 지켜주는 그런 관계 맺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천천히 함께 해주실 거죠? 커피 한 잔 내려놓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마음의 비타민을 챙기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희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나는 저 아이들한테 뭘까? ATM 기계인가? 명절에 용돈 주는 사람인가? 손주 봐주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싸해집니다. 내가 평생 저것들 키우느라 뭘 했는데 밤새 안 자고 간호하고 허리 휘도록 일해서 학비되고 이제 와서 바쁘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야?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그 말을 꺼내지 못해요. 아들한테 왜 연락 안 하냐고 하면 잔소리라고 할 것 같고 딸한테 엄마 좀 챙겨라고 하면 부담 준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속으로만 삭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혼자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정희 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다 크면 관계가 편해질 줄 알았죠. 어렸을 때는 챙겨줄 게 많아서 힘들었고 사춘기 때는 부딪혀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크고 나니 이제는 멀어져서 힘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데보라 텔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문턱이 있다. 부모는 그 문턱을 넘고 싶어 하고 자녀는 그 문턱을 지키고 싶어 한다. 자녀가 어른이 되면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 삶 안에 부모가 들어올 자리는 예전만큼 크지 않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간극이 서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정희 씨의 며느리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명절에 오면 인사도 잘하고 시어머니한테 예의 바르게 대하죠. 하지만 정희 씨는 알고 있어요. 그게 예의이지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와 눈이 마주쳐도 진짜 마음이 통하는 느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 내가 어렵겠지. 정희 씨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쓸쓸합니다. 어느 날 정희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아들이 초등학생 때 찍은 운동회 날 사진이었어요. 아들은 달리기에서 1등을 했고 정희 씨가 환하게 웃으며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렇게 가까웠어요. 엄마 하고 부르면 달려와서 안겼고요. 지금은 전화해도 바쁘다고 합니다. 정희 씨는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냥 표현을 안 할 뿐이다. 아들은 말이 없는 성격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림하고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는 거지 엄마를 잊은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문제는 기대입니다.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서운함이 되는 거죠. 하지만 자녀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에게는 자녀의 삶이 있고 그 삶 안에서 부모는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나이에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정희 씨는 요즘 이렇게 생각하려 합니다. 내가 잘 키웠으니까 저렇게 제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저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다. 연락이 뜸해도 마음까지 멀어진 건 아니다. 억지로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생각입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자녀가 연락하지 않아도 내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바빠도 내가 사랑받지 못한 건 아니니까요.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그래도 이어져 있다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된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정희 씨는 오늘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이 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내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저녁에 혼자 국수를 끓여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웃기도 했고요. 자녀 생각이 안 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보고 싶으면 내가 가면 되지. 안 보여도 마음은 가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 밤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영호 씨는 올해로 결혼 40년이 됐습니다. 28배 결혼해서 68이 된 지금까지 한 지붕 아래서 살았죠. 아이 둘 키우고 집 장만하고 시부모 모시고 온갖 풍파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하네요. 아내와 같이 있으면 뭔가 어색합니다. 영호 씨가 은퇴한 건 5년 전이에요.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시원섭섭했어요. 하지만 금방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됐죠. 아내와 이렇게 오래 같이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예전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나 집에 왔습니다. 주말에도 약속이 있거나 피곤해서 쉬었었죠. 아내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있고, 점심에도 아내가 있고, 저녁에도, 밤에도 아내가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아침에 밥 먹어, 점심에 뭐 먹을래, 저녁에 텔레비전 뭐 볼래. 이게 하루 대화의 전부입니다. 예전에는 대화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각자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같이 있는데 말이 없으니까 침묵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영호 씨는 가끔 아내를 바라봅니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는 아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아내.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뭘 좋아하는지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걸까? 나를 아직 좋아하긴 하는 걸까?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기가 어색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끔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맨날 거실에만 앉아 있어요. 뭐라도 좀 해봐요. 뭘 해? 할 게 없는데. 산책이라도 가든지. 왜 맨날 집에만 있어요? 그 말투가 짜증스럽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당신은 뭘 하는데. 말다툼까지는 아니어도 분위기가 싸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영호 씨도 압니다. 아내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답답해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라는 걸.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게 잔소리로 들립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못 받아주나. 평생 고생한 것도 다 잊은 건가.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이건 영호 씨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퇴 후 부부 사이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정년 이혼. 남편이 은퇴하면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시기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의 결혼은 두 개인의 만남이다.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다가 만나서 함께 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 함께가 어떤 모습인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맞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함께의 모습을 고민할 겨를이 없었어요. 각자 역할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안에서 살림을 하고 그 역할이 명확했기 때문에 같이 있지 않아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역할은 사라졌고 그냥 두 사람이 남았어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영호 씨는 어느 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불만 많아? 아내가 놀란 얼굴로 봤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아니, 그냥 요즘 내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냥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말을 안 하니까. 나도 당신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웃었습니다. 우리 참 40년 살았는데 서로 모르는 게 많네요. 그날 밤 둘은 오랜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나 요즘 무릎이 좀 아파. 나도. 계단 오르기 힘들어. 옛날에 우리 신혼여행 갔던데 기억나? 경주 불국사 갔었지. 그때 비 왔는데도 걸었잖아. 당신이 우산 하나로 같이 쓰자고 했잖아. 별것 아닌 이야기인데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영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지만 그 세월 동안 바빴을 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은 적었다는 것을. 젊을 때는 함께 사는 것이 같은 집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함께 사는 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 대화하는 것, 상대의 마음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려니 어색합니다. 오늘 기분 어때? 그 같은 말이 입에서 안 나와요. 오늘 뭐 하고 싶어? 저녁에 같이 산책할까? 이런 작은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대답이 길어졌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살았어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고 지금부터 물어보면 됩니다. 요즘 뭐가 좋아? 요즘 뭐가 힘들어? 이 작은 질문이 낯선 사이를 다시 가깝게 만듭니다.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안 보입니다. 한 발 떨어져서 바라봐야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가가면 됩니다. 처음처럼. 영호 씨는 요즘 저녁마다 아내와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대단한 대화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걸으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합니다. 저 집 꽃 예쁘다. 그러네. 우리도 저런 거 심을까? 별것 아닌 말들이에요. 하지만 그 별것 아닌 말들이 쌓이면서 침묵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40년을 살았어도 아직 알아갈 게 남아있다는 것.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 씨에게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연락하며 지냈고, 아이 키우느라 바쁠 때도 가끔 만났습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댄 적도 많았어요. 남편 욕도 하고 시어머니 흉도 보고 그러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합니다. 그 친구 만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한 달 전 일이에요.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넷이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순자 씨도 나갔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시키고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순자 씨는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과장 됐어. 30대 초반의 과장이면 빠른 거지? 다른 친구가 받았어요. 그래, 잘 됐다. 우리 아들은 부장이야. 요즘 해외 출장도 많이 가더라.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의사 사위 봤어. 손주가 할아버지 닮아서 똑똑해. 순자 씨는 듣고만 있었어요. 순자 씨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나쁜 건 아닌데 이 자리에서 자랑할 건 아니었죠. 자랑 이야기가 끝나니 건강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나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주사 맞아. 나는 혈압약 먹어. 평생 먹어야 한대. 나는 눈이 침침해. 백내장인가 봐. 한숨 섞인 이야기들이 이어졌어요. 순자 씨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처졌어요. 만나서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나?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순자 씨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옛날에는 만나면 좋기만 했는데 친구들이 싫어진 걸까요? 아니면 내가 예민해진 걸까요? 사실 순자 씨도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그냥 각자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라는 걸, 자식 자랑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니까요. 건강 걱정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나이면 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게 한꺼번에 쏟아지면 듣는 사람은 지칩니다. 순자 씨는 생각했어요. 나도 저런 적 있었겠지.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애가 어디서 상 받았어 하고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내 말 듣던 친구들도 속으로는 피곤했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스택 설리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정은 서로에게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관계다. 그 필요가 변하면 우정의 모습도 변한다.
젊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로와 공감이었어요. 육아하느라 힘들 때 나도 그래 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고, 남편 때문에 속상할 때 다 그래, 참아하고 토닥여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필요한 게 달라진 거죠. 지금 순자 씨에게 필요한 건 자랑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한숨을 같이 쉬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비교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 말이 많지 않아도 편한 것, 그런 관계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오래된 친구 사이에는 옛날 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만나면 근황을 물어야 하고, 근황을 물으면 자랑이 나오고, 자랑이 나오면 비교가 됩니다. 이 패턴이 피곤한 겁니다. 순자 씨는 얼마 전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동네에서 알게 된 친구예요. 나이는 비슷한데 고향은 다릅니다. 그 친구와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그러게. 걷기 딱 좋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식 이야기도 안 했고 건강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냥 걷고 바람 맞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어요. 오래된 친구라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새로운 친구라고 다 어색한 건 아니라는 걸.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지금 함께 있을 때 편한가 아닌가입니다. 그렇다고 오래된 친구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모임에 다 나갈 필요는 없어요. 모든 연락에 다 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는 조금 거리를 두어도 되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관계는 더 가까이 해도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무조건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자주 만난다고 가까운 사이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같이 있을 때 편한 사람, 비교하지 않는 사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는 꼭 오래된 사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순자 씨는 요즘 모임을 줄였습니다. 전부 끄는 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갑니다. 하지만 매번 나가던 것을 선택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네 친구와는 일주일에 한 번 산책을 합니다. 자랑도 없고 한숨도 없는 그냥 걷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순자 씨에게는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친구는 많을 필요 없구나. 편한 사람 하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광수 씨는 원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임이 많았어요. 회사 동료 모임, 동창 모임, 취미 모임. 주말마다 어딘가에 나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떠드는 게 즐거웠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모임이 있다고 하면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피곤하겠다. 며칠 전 일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모임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 광수 씨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 고민했죠. 가야 하나? 안 가면 뭐라고 할까? 가면 또 피곤하겠지. 결국 답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선약이 있어서요. 다음에 뵐게요. 선약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가기 싫었던 거죠. 광수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예전에는 모임 빠지면 아쉬웠습니다. 나 빼고 재밌게 놀았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가도 아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가면 편합니다. 사람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걸까요? 사실 광수 씨가 모임을 피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몇 달 전 동창 모임에 갔을 때 일입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으니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광수야.
너 요즘 뭐해? 나 그냥 집에서 쉬지. 은퇴하고 맨날 집에만 있어? 뭐라도 해야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웃었습니다. 광수 씨도 웃었죠. 웃어야 할 것 같아서. 하지만 집에 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또 있습니다. 작년에 취미 모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등산 모임이었어요. 같이 산에 오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화 주제가 늘 비슷했죠. 누가 손주를 봤다. 누가 해외여행을 갔다. 누가 건강이 안 좋다. 처음에는 그냥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러니까 지쳤어요. 이 얘기 저번에도 했는데 또 똑같은 얘기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발길이 끊겼습니다. 광수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모임이 피곤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저녁 늦게까지 술 마시면 다음날 힘듭니다. 대화 주제가 반복돼서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비교가 되고 남들 잘 사는 이야기 들으면 괜히 위축됩니다. 또 가끔은 상처도 받고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에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스위스 작가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모르는 자다. 젊을 때는 혼자 있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안심이 됐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받는 에너지보다 혼자 있을 때 충전되는 에너지가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광수 씨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임에 안 나간다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혼자 있고 싶은 것도 자연스러운 거다. 예전에는 모든 모임에 안 나가면 관계가 끊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죠. 진짜 관계는 모임 몇 번 안 나갔다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나간다고 다 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광수 씨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모임도 안 나가고 맨날 집에만 있네. 괜찮아요? 광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피곤해서 좀 쉬는 거야. 우울한 건 아니지? 아니.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아. 억지로 나가면 더 피곤하더라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무리하지 마요. 쉬고 싶을 때 쉬어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모임이 피곤하다고 해서 사람을 다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선택하자는 겁니다. 모든 모임에 다 나갈 필요 없어요.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은 줄여도 됩니다. 그 대신 진짜 마음 편한 사람과는 따로 만나면 됩니다. 10명 앞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한두 명과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모임이 피곤한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양보다 질이 중요해지는 때가 있죠. 많은 사람과 알고 지내는 것보다 적은 사람과 깊이 통하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필요한 관계입니다. 모임에 안 나간다고 죄책감 갖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어도 되고요. 나를 아끼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광수 씨는 요즘 아침마다 공원에 가서 혼자 걷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냥 새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가끔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있기도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시간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편하니까요. 이게 나한테 맞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윤희 씨는 며칠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딸네 집에 갔다가 며느리에게서 들은 말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날 윤희 씨는 손주를 보러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손주가 둘인데 큰애가 7살, 작은애가 4살입니다.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저녁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먹으면서 윤희 씨가 작은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서 밥 좀 많이 먹어야지. 왜 이렇게 삐쩍 말랐어? 그냥 한 말이었습니다. 손주가 예뻐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런 말 안 해요. 아이한테 몸에 대해 말하면 안 좋대요. 윤희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손주한테 밥 먹으라는 것도 안 돼? 하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넘겼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했나? 분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한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요즘 육아 방식을 알려주려 한 것뿐이겠지요.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에게는 그게 꽂혔습니다. 내가 구식이라는 거지. 늙은이가 끼어들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이런 일 윤희 씨만 겪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말이 지금은 오래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어요. 상처받아도 곱씹을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일, 다음 할 일이 바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시간이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 시간 동안 그 말을 자꾸 떠올리게 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확대합니다. 저 말은 이런 뜻이었겠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처가 점점 커집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자존심이 예민해집니다. 사회에서 물러났습니다. 직함도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대우받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면 더 아픕니다. 나도 한때는 이랬는데 이렇게까지 취급받아야 하나.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과격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삽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기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내 가치를 스스로 정하지 못하면 타인의 말에 휘둘리게 되죠. 그래서 타인이 지옥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먼저 나를 지켜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도 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윤희 씨는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 들었어. 친구가 들어주었어요. 속상했겠다. 응, 진짜 속상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친구가 말했어요. 근데 있잖아. 며느리도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야.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그렇게 배우나 봐. 윤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알지. 근데 그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안 되더라.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야, 우리 나이에 상처 안 받고 살 수 있겠어? 가는 곳마다 상처야. 그러니까. 근데 어쩌겠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우리 마음밖에 없어.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윤희 씨는 생각했어요. 며느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들을 바꿀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반응은 바꿀 수 있죠.
상처받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룰지는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윤희 씨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 써보는 일기였어요. 오늘 며느리한테 들은 말이 아직도 생각난다. 하지만 며느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냥 생각이 다른 것뿐이다.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그랬는지도 모른다. 잊자. 더 생각하지 말자. 쓰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 사는 한,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상처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아프고 나면 털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 아팠어. 근데 이제 됐어. 상처 주는 말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을 다 마음에 담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말은 듣고 흘려보내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이 뭐라 하든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 상처가 와도 덜 아픕니다. 윤희 씨는 다음 주에 다시 손주를 보러 갔습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윤희 씨도 웃었습니다. 응, 왔어.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억지로 티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름 힘들겠지. 아이 둘 키우면서 직장 다니느라.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풀어가면 됩니다. 태호 씨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 아들한테, 딸한테, 아내한테, 친구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돌아보면 마음속에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태호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1년에 몇 번 얼굴 봅니다. 태호 씨는 아들에게 바라는 게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했으면 좋겠다. 명절에는 하루 종일 있다 갔으면 좋겠다. 손주 데리고 자주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명절에는 반나절 있다 갑니다. 손주는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태호 씨는 속상했어요. 내가 키워놓으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게 뭐야? 화가 날 때마다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야, 좀 자주 연락해라. 아버지가 늙어가는 거 안 보이냐?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다가는 사이만 더 나빠질 것 같아서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태호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어르신은 올해 80이 넘으셨습니다. 어르신, 자녀분들 자주 오세요? 아니, 잘 안 와. 서운하시겠네요.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서운하지. 근데 뭐 어쩌겠어. 내가 그 나이 때 부모님한테 잘했나? 생각해보면 나도 그랬어. 태호 씨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나도 그랬나?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태호 씨도 젊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께 자주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빨리 나왔습니다. 손주 보여드리러 자주 간 것도 아니어서요. 바빴습니다. 내일 내 가정이 먼저였습니다. 부모님은 늘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자식한테 기대하면 내가 힘들어. 안 기대하면 마음이 편해. 그리고 가끔 연락 오면 그게 더 반갑고. 태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 말은 쉬운데 막상 하려니 어려웠습니다. 기대라는 건 이상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상대도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상대도 중요하게 여길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상대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자주 어긋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아들이 전화를 안 하는 것, 그것은 그냥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 판단이 붙는 거죠. 나를 무시하는 거다. 효도할 마음이 없는 거다. 나는 버림받은 거다. 이 판단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사실 자체가 아니라 내 기대와 해석이 문제입니다. 태호 씨는 그날 이후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전화가 안 오면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연락 없네.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나 보지.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려 합니다. 바쁜가 보지. 제 살기도 빠듯하겠지.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거두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 기대를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안 해줘도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태호 씨는 얼마 전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름 만에 전화였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괜찮아. 바쁘면 그럴 수 있지. 예전 같으면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서운함 대신 그냥 반가움만 남았습니다.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태호 씨는 아내에게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면 알아서 챙겨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말 안 해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내는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표현을 해야 알아줍니다.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상대가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괜찮은 마음. 그것이 이 나이에 필요한 마음입니다.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가 없으면 감사가 생깁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 기대를 조절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태호 씨는 요즘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아무한테서 연락 안 와도 괜찮아. 오늘 아무도 안 챙겨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기대를 내려놓으니 그제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아침마다 밥 차려주는 것, 동네 이웃이 인사해주는 것,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난 것,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더 좋은 거구나. 태호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명자 씨는 딸과 가깝게 지냅니다. 딸은 결혼해서 차로 30분 거리에 삽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납니다. 며느리보다 딸이 편합니다. 아무래도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명자 씨는 딸에게 속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이었어요. 명자 씨가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봐야 하나.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럼 가봐. 내가 언제 시간 되면 같이 갈게. 그래. 그리고 있잖아. 요즘 아빠가 말을 안 해서 답답해. 응. 밥 먹을 때도 말이 없고 텔레비전만 봐. 응. 엄마 혼자 사는 것 같아. 엄마, 나 지금 좀 바빠서 이따 다시 전화할게. 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자 씨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귀찮았나? 서운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딸도 바쁜 건 압니다. 아이 둘의 직장까지 다니니까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 이야기 좀 들어주면 안 되나?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며칠 후 딸이 집에 왔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저녁 먹으러 온 거였어요. 밥 먹으면서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번에 전화했을 때 왜 그렇게 빨리 끊었어? 딸이 멈칫했습니다. 그때 진짜 바빴어. 회의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 그래도 엄마가 힘들다고 하는데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 아이들 챙기고 회사 다니고 집안일에 남편 뒷바라지에. 엄마 이야기 들어드리고 싶은데 항상 그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야. 명자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이 힘든 건 압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하지만 서운한 마음은 또 다른 겁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나는 너 키울 때 힘들어도 다 했는데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여기서 더 말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아서죠. 그날 밤 명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기댄 건가? 딸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란 건가? 생각해보면 명자 씨는 딸에게 많이 의지했어요. 외로울 때 전화하고 힘들 때 전화하고 남편 이야기, 건강 이야기,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딸이 그걸 다 받아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하지만 딸도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리 조절이 어렵습니다. 남이면 선을 지키고 예의를 차리고 조심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면 그 선이 흐릿해지죠. 가족이니까 다 받아주겠지. 내 편이니까 이해해주겠지. 그 생각으로 다가가다가 어느 순간 상대를 숨막히게 합니다. 레바논 출신 시인 칼릴 지브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속박하지 말라.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서지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도 서로이. 그늘에서는 자라지 못한다. 사랑한다고 해서 늘 붙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가 있어야 서로 숨 쉴 수 있습니다. 명자 씨는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딸을 멀리하자는 게 아닙니다. 덜 사랑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딸에게만 기대지 말자. 딸도 자기 삶이 있다. 그걸 존중해주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명자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서예 강좌였습니다. 젊었을 때 배워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거든요. 일주일에 2번 나갑니다. 비슷한 나이대 분들과 함께 붓을 잡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재미가 붙었습니다. 수업 끝나면 같이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 딸에게 전화할 일이 줄었습니다. 얼마 후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전화 안 하시네. 응, 요즘 서예 배우러 다녀. 바쁘더라. 딸이 웃었습니다. 와, 엄마 대단하다. 재밌어? 응, 재밌어. 친구도 생겼어. 잘 됐다. 다음에 작품 보여줘. 전화를 끊고 명자 씨는 웃었습니다. 딸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부담이 줄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는 비결은 역설적으로 적당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이 막힙니다. 너무 멀면 서로 잊혀집니다. 그 사이 어딘가 손 뻗으면 닿을 수 있지만 늘 붙어 있지는 않은 그 거리. 그것이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적당한 거리라는 건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고 나의 삶도 가꾸는 것입니다.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 줄 때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배우자든 친구든 그 원리는 같습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 그리움이 생기고
만남이 반가워집니다. 명자 씨는 요즘 딸과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전화는 예전보다 줄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하지만 통화할 때 서로 기분이 좋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 서예 배우고 친구들 만나고. 너는? 나도 잘 지내. 애들이 말썽이긴 한데 담담하게 안부를 나눕니다. 예전처럼 하소연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편합니다. 명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가까워졌네. 이상한 일이지만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왜 이렇게 어려울까? 자녀는 멀어지고 배우자는 낯설고 친구는 불편하고 모임은 피곤하고 예순이 넘으면 관계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 큰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 수십 년 산 배우자와의 어색함, 오래된 친구와의 불편함, 모임에서 느끼는 피로, 상처 주는 말과 상처받는 마음,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 적당한 거리라는 것, 하나하나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상대 때문만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기대,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바라는 반응,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서운하고 화나고 외로워집니다. 상대는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있을 뿐인데 나는 거기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기대를 아예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기대가 없겠습니까? 다만 그 기대에 나를 매달지 말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안 해줘도 나는 괜찮다. 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젊을 때의 관계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관계였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사람, 살림을 하는 사람, 아이를 키우는 사람,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람,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 안에서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이 나이의 관계는 필요 때문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만난다. 이 사람이 뭘 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있어서 좋다. 그런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 배우자에게 답답한 마음, 친구에게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뭘 바라는 거지? 그게 현실적인 기대인가? 이걸 못 받으면 나는 정말 안 되는 건가? 대부분의 경우 못 받아도 됩니다.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안 해도 내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 몰라줘도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친구가 내 말에 공감 안 해줘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내가 단단하면 관계도 오래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서운할 때 서운하다는 걸 압니다. 화날 때 화난다는 걸 압니다. 외로울 때 외롭다는 걸 압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도 않습니다. 아,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이건 내 감정이고 사실과는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봅니다. 둘째,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속으로만 사귀면 병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대로 쏟아내면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내가 그러면 내가 좀 서운해.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내 마음을 전달하는 연습. 쉽지 않지만 조금씩 해보면 됩니다. 셋째, 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관계가 전부가 되면 피곤합니다.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관계도 여유로워집니다.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취미를 갖든,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 시간이 나를 채워주면 관계에서 덜 갈급해집니다. 넷째, 모든 관계를 다 잘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맞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깝게, 어떤 사람과는 적당히, 어떤 사람과는 멀리, 그것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면 나를 잃어버립니다. 다섯째,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관계입니다. 완벽을 바라면 실망만 남습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면 감사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였습니다. 자녀, 배우자, 친구, 모임. 여러 관계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 상대에게 매달리지 않으면서도 끊어버리지 않는 것. 기대를 내려놓으면서도 사랑은 거두지 않는 것.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이 나이에 필요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관계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변해도 괜찮습니다. 변하면서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면 관계도 지켜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도 받고 서운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내일도 사람들을 만나겠지. 또 힘든 일이 있겠지. 하지만 나는 괜찮다. 나를 지키면서 그래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관계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불완전하게 만나서 그래도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관계입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 지치더라도 잊지 마세요. 당신 곁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어제보다 편안한 마음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은빛 클래스였습니다.